너 때문에 내 인생이 거지 같아. 미안해. 꼴싸 낳고 보기 싫어. 저녁 식탁. 영숙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거지꼴이야.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난 뭐야? 72살 박재만 묵묵히 밥을 먹는다. 으이구, 꼴사납다. 보기 싫다. 저거 빨리 죽어야 내가 살지. 말은 매일 반복된다. 칼처럼 독처럼. 재만은 고개를 숙인다.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표정을 바꾸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아니까. 40년을 참았다. 하지만 침묵에도 끝은 있다. 곧 그 침묵이 깨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72살 평생을 참고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넘게 묵묵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건 폭력과 모욕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늦게 배운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 참았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를 낸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배다리 골목은 낡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동네의 골목길엔 오래된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박재만의 공구 수리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만은 72살입니다. 그의 손엔 오랜 노동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기름때가 손톱 사이사이에 끼어 있고 손등에는 멍자국과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죠. 몸이 이미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만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 한영숙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죠. 낡은 점퍼를 걸치려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등에 멍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 저녁이었죠. 재만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소리가 컸던 겁니다.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안마봉으로 재만의 등을 쳤습니다. 조용히 좀 해. 시끄럽게. 재만은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재만은 점퍼를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나가? 손님도 없는 주제에 부지런하긴. 재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공구 수리점까지 걸어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다리를 살짝 절뚝이며 걸었죠. 일주일 전 재만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잘못 놓았던 겁니다. 영숙은 리모컨을 찾다가 화를 냈고 파리채로 재만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어디다 둔 거야? 그 자리에 멍이 들어 아직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재만은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먼지가 쌓인 공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만은 걸레를 들고 작업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엔 젊은 힘으로 버텼고 중년엔 책임감으로 버텼고 이제는 습관으로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형 공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고치는 대신 새로 샀습니다. 재만의 공구 수리점엔 가끔 늙은 단골들이 예전 공구를 들고 찾아오는 게 전부였죠. 오전 내내 재만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재만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도 익숙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단골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드릴 좀 봐주시오. 늙은 남자가 낡은 드릴을 내밀었습니다. 제만은 드릴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모터가 고장났더군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제만은 짧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죠. 제만은 드릴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습니다. 나사를 풀고 부품을 하나씩 꺼내고 고장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제만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10,000원이었습니다. 드릴 수리비였죠. 제만은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영숙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부엌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영숙은 제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만은 식은 밥을 그릇에 담아 그대로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우지 않았죠. 혼자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데 거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친구네 집 갔다 왔는데 또 부러워 죽겠더라. 남편은 공무원이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우린 뭐야? 이 좁은 집에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어.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난 너 만나 내 인생이 거짓골이야. 제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죠. 몇 년 전부터 영숙은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냥 무뎌졌습니다. 영숙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거 빨리 죽어야 하는데. 진짜 저거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영숙은 이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아니 제만에게 들으라는 듯이 던지는 말이었죠. 제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면 더 화를 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만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손등과 팔뚝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죠. 노란색으로 변한 멍, 아직 보라색인 멍. 바지를 걷어 올리니 허벅지에도 멍이 보였습니다. 요즘 들어 영숙이 때리는 빈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만이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안마봉이나 파리채가 날아왔죠. 밥그릇을 놓는 소리가 컸을 때, 신발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텔레비전 소리를 너무 크게 했을 때, 영숙은 그럴 때마다 손에 잡히는 걸로 제만을 쳤습니다. 팔에, 다리에, 등에, 어깨에. 멍자국은 온몸에 번져 있었습니다. 제만은 소매를 내리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내 탓이지 뭐. 조심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야.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나이 들도록 변변찮게 살아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제만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영숙이 불행한 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는 게 속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제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제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만이 밥을 먹다가 그릇을 놓는 순간 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탁! 영숙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또 그렇게 덜렁대?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밥주걱을 제만의 손등에 내리쳤습니다. 찰싹! 제만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변했죠. 미안하오. 제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
제만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손등이 쓰라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자국이 선명했죠. 내일이면 멍이 들 겁니다. 또 하나의 멍이 추가되는 거죠. 제만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제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제만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그리고 피곤한 눈빛. 제만은 창문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평생 일만 했는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만 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난 왜 이렇게 작아졌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제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만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만의 하루는, 그의 인생은 회색빛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의 일이었죠. 딸 박수진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45살로 직장에서 일하는 차분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아들 박민호도 왔습니다. 민호는 41살로 깔끔한 셔츠 차림에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그리고 손녀 박다온도 함께였습니다. 다온은 17살로 긴 생머리에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제만은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늘 그랬죠. 말없이 구석에 앉아 있는 게 편했으니까요. 수진이 반찬을 하나씩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수진은 제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제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었고, 다온은 제만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제만은 손녀를 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냥 그렇지. 다온이는 학교 잘 다니고? 네, 잘 다녀요. 다온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제만은 손녀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식탁에 앉으며 입을 열었으니까요. 다온이는 좋겠다. 젊고 예쁘고. 나도 젊었을 땐 그랬는데 이제 보니 내 인생이 뭐였나 싶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친구들 보면 다 잘 사는데 우리 집만 이 꼴이야. 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그릇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죠.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남들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는데 우린 뭐야? 손주 얼굴 보기도 쪽팔려. 다온은 할머니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죠.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죠.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 영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영숙은 제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꼴사납다. 보기 싫다. 저거 빨리 죽어야 내가 살지.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면이 걱정됐으니까요.
수지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다오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만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제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거야. 제만은 스스로를 탓하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을 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제만은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표정을 바꾸면 더 화를 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혀를 찼습니다. 밥맛 떨어지네. 나 먼저 들어간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오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제만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세요. 다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만은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고맙다, 다온아. 제만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온은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손등에 멍자국이 보였죠.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민호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만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죠. 수지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오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만은 손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온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온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제만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평생 일만 했는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만 했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제만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멍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제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영숙이 자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숨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자국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그냥 사는 거겠지.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제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영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거 빨리 죽어야 내가 살지. 제만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쉬어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공구 수리점으로 향했죠.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제만은 의자에 앉아 작업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맡은 드릴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제만은 드릴을 집어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부품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에 익은 작업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제만은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제만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드릴 다 됐어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드릴을 건넸습니다. 네, 잘 고쳤습니다. 남자는 10,000원을 건네며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만은 돈을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제만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고요했죠. 제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해가 지고 제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영숙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밥은 알아서 먹어. 영숙은 제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만은 부엌으로 가서 식은 밥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멸치를 곁들여 혼자 먹었죠.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이 시렸습니다. 제만은 그릇을 다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의 멍자국은 여전했죠. 제만은 소매를 내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박제만은 이미 몇 달째 구청 사회복지사 오서현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처음 구청을 찾아간 건 석 달 전이었죠. 그날도 제만은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권유했던 겁니다. 어르신, 구청에 가시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만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가 계속되자 결국 구청을 찾아갔죠. 그렇게 오서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서연은 34살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단정한 복장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자였죠. 처음 제만을 만났을 때 서연은 그가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제만은 질문에 짧게 대답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만과 대화를 이어갔죠. 몇 번의 상담이 지나고 제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제만은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차를 한 잔 따라 제만 앞에 놓았죠. 요즘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서연은 제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죠. 힘든 일 있으셨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죠. 서연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좀 힘듭니다. 제만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죠. 어떤 일이 힘드세요? 제만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멍자국이 보였죠. 서연도 그걸 봤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등에 멍이 있네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만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재빨리 소매로 가리려 했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딪혔습니다. 제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게 단순히 부딪힌 멍이 아니라는 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신 말씀은 비밀이 보장되니까요. 제만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제만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멍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멍, 아직 보라색인 멍.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안마기에 맞았습니다. 서연은 펜을 멈췄습니다. 배우자분께서요?
제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만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순간이었죠. 제만은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용기 내셨어요. 서연은 메모를 하며 제만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더 자주,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제만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기다렸죠. 어르신,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제만은 숨을 깊게 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밥그릇을 놓을 때 소리가 컸다고, 리모컨을 잘못 놓았다고, 문을 닫을 때 시끄럽다고.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손과 팔 말고 다른 곳에도 멍이 있으세요? 제만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리에도, 등에도 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어르신, 혹시 가능하시면 멍이 남아있을 때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만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을요? 네, 증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휴대폰이 서툽니다. 제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주변에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제만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배다리에 사진관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는 사람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분께 부탁해 보세요. 멍이 생기면 바로 가서 찍어두시는 게 좋아요. 상담이 끝나고 제만은 구청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제만은 배다리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정대철의 사진관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대철 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만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정대철이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대철은 68살로 제만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의 말투는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죠. 형님, 웬일이야? 정대철은 제만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제만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대철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정대철은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제만은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줬으면 하는데. 정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뭘 찍는데? 제만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멍자국이 드러났죠. 정대철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야? 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됐어. 정대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이 또 그랬어? 제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정대철은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찍어줄게. 이리 와봐. 정대철은 제만을 조명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정대철은 제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또 그런 일 생기면 바로 와. 내가 찍어줄게. 그리고 보관도 해둘게.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대철아. 정대철은 제만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렇게 계속 사시면 안 돼. 형님도 사람이잖아. 제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정대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돕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만은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찍었다고 뭐가 달라질까? 제만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꼈죠. 누군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제만에겐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말, 정대철의 걱정 어린 눈빛, 그것들이 제만의 마음에 작은 빛을 켜주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제만은 오랜만에 별을 봤죠. 평소엔 고개를 숙이고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었죠. 제만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을까? 제만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제만은 변호사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오서연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서연은 지난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법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좋은 분이에요. 제만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권유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김도연을 만나게 되었죠. 김도연은 40대 초반의 변호사였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자였죠. 사무실은 단정했고 책장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제만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김도연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제만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도연은 차를 한 잔 따라 제만 앞에 놓았습니다. 오서연 복지사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김도연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제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저를 때립니다. 제만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제만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도연은 펜을 멈추고 제만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만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안마봉이나 파리채로 맞습니다. 그릇을 놓는 소리가 크다고, 리모컨을 잘못 놓았다고, 문 닫을 때 시끄럽다고. 제만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제만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정대철이 찍어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제만은 사진을 김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사진을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팔의 멍, 손등의 멍, 다리의 멍, 모두 선명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멍자국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김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중요한 증거예요. 잘 보관하셨네요. 제만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찬 노트였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제만은 노트를 김도연에게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날짜와 숫자,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구 수리 내역, 손님 이름,
수리비, 지출 내역. 40년의 노동이 그 안에 있었죠. 김도연은 놀랐습니다. 어르신, 이걸 언제부터 쓰셨어요? 제만은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40년 넘게. 김도연은 노트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제만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고 공구를 고치고 번 돈을 기록하고 그 모든 게 이 노트 안에 있었죠. 김도연은 노트를 내려놓고 제만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어르신이 평생 일해온 기록입니다. 이 노트와 사진, 그리고 복지사님의 상담 기록까지 있으면 충분해요. 제만은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겁니까? 김도연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만은 멈칫했습니다. 이혼이요? 제만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은 배우자의 폭력과 모욕을 견디며 살아오셨어요. 이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보면 어르신이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게 명확해요. 집 지분과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만은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숫자들. 거기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내 손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제만은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낡아 모서리가 해졌고 얼룩도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록만큼은 선명했죠.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어르신이 원하시는 걸 도와드릴게요. 제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제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선 작은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제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김도연은 노트와 사진을 다시 살펴보며 계산했습니다. 집 지분 55%, 위자료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만은 숨을 멈췄습니다. 집의 절반, 그리고 3천만 원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어르신의 정당한 권리예요. 어르신은 40년 넘게 일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했어요.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력과 모욕을 당했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만은 노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거기 담겨 있었죠. 새벽마다 일어나고 공구를 닦고 손님을 받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이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제만은 처음으로 자신을 불쌍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고 느꼈죠. 제만은 김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만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담았습니다. 제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제만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만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제만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만은 배다리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구 수리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켰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제만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40년의 기록이 눈앞에 펼쳐졌죠. 제만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젊었을 때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힘차고 또렷했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려지고 삐뚤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제만의 손도 마음도 지쳐갔던 거죠. 제만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만은 매일 같은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말이 자꾸 떠올랐죠. 이건 어르신의 정당한 권리예요. 제만은 노트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40년의 기록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제만의 마음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영숙과 산다는 건 의미가 없어. 저 사람도 나와 이혼하는 게 나을 거야.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자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적이 있었나? 늘 불평했고, 늘 불만이었고, 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했죠. 제만은 영숙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제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제만은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하겠습니다. 김도연은 제만의 목소리에서 결심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제만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보며 제만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만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영숙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죠. 제만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제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차려놓은 밥과 반찬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만은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영숙은 불평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났는데 남편이 용돈을 많이 주더라고. 우린 뭐야? 이렇게 쪼들리게 살아야 하나? 제만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정말 후회돼. 다른 사람 만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제만은 젓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밥그릇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밥도 맛없어. 맨날 이런 거나 먹고. 제만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만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영숙은 제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제만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엔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제만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제만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합시다. 제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았지만 단단했죠.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나이에 미쳤어? 무슨 소리야? 영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만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소. 나도 당신도 행복하지 않잖소. 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제만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늘 불행했소. 나랑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잖소. 나도 마찬가지고. 영숙은 제만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나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제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오. 내 밥은 내가 합니다. 제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제만을 처음 봤으니까요. 영숙은 봉투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영숙은 소리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제만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제만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만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에서 영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야. 영숙도 나도 이제 자유로워져야 해. 제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제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공구 수리점으로 향했죠.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제만은 의자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의 멍자국은 여전했지만 이제 새로운 멍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만은 작업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없을 것 같았지만 제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김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만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류 전달했습니다. 김도연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제만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길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야. 제만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44년의 침묵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만에게 법원 조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김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죠. 어르신,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제만은 전화를 받으며 긴장했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김도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들 다 가져오시면 돼요. 노트, 사진, 상담 기록.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만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제만과 말을 섞지 않았죠. 밥을 차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만은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지만 제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불평도 모욕도 없었으니까요. 제만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40년의 기록이 눈앞에 있었죠. 며칠 후 아들 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전화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죠.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제만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만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이혼 서류를 주셨다고.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왜 그러세요? 체면 좀 생각하세요. 제만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체면? 민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하면. 제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체면보다 내 삶이 먼저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만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으니까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제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이게 맞는 길이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골목길엔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하나? 난 평생 체면 때문에 살았어. 이젠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조정날이 다가왔습니다. 제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노트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제만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지만 동시에 단단한 마음도 있었죠. 법원에 도착하자 김도연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준비 다 되셨죠?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도연은 제만을 안내하며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자 한영숙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옆엔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영숙은 제만을 보며 눈을 돌렸습니다. 제만은 영숙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도연도 제만 옆에 앉았죠. 잠시 후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펼치며 양측을 번갈아 봤습니다. 먼저 이혼 사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도연은 사진과 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멍자국들을 보며 표정이 굳었죠.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김도연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상담 기록과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집 40%, 위자료 1,500만 원 이상은 어렵습니다. 김도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40년 넘게 일하며 가정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이 노트가 그 증거입니다. 김도연은 노트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조정위원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기록이 있었죠. 이건 완벽한 재산 기여 증거네요. 조정위원은 노트를 내려놓고 양측을 바라봤습니다. 집 55%, 위자료 3천만 원이 적정해 보입니다. 영숙은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지만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면 충분히 정당한 금액입니다.
영숙의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요. 결국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 55%, 위자료 3천만 원으로 합의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제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김도연은 제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제만은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제만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김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어. 제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4년의 침묵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제만은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인천 계양장 인근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죠.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제만은 이사짐을 챙기며 낡은 집을 돌아봤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곳이었죠.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통이 쌓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만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 바다가 보였죠. 제만은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죠. 제만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제만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제만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제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제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죠. 제만은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쌀과 김치, 계란, 반찬 몇 가지를 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제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쌀을 씻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탁해졌다가 점점 맑아졌죠. 제만은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부어야 할지 몰라 대충 부었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제만은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계란도 후라이를 해봤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래도 해냈습니다. 밥이 다 되자 제만은 그릇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김치와 계란 후라이를 곁들였죠. 제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제만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밥이 조금 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내 첫 끼다. 제만은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만은 그릇을 씻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만은 그릇을 다 씻고 창가에 다시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의 시작. 제만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조름하고 신선한 냄새였죠. 제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봉공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공원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제만은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공원엔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제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대철이었습니다. 정대철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형님, 여기서 뭐해요? 정대철은 제만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제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산책 중이야. 여기 이사 왔어. 정대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제만은 계양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했어. 이제 혼자 살아. 정대철은 제만을 바라봤습니다. 제만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죠. 형님, 이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정대철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정대철은 카메라를 들어 제만을 찍었습니다. 한 장 찍어도 돼요? 제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하러? 하지만 정대철은 이미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제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소 짓는 제만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정대철은 이것저것 사진을 찍었고 제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죠. 정대철은 제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 제만은 정대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대철아. 내가 많이 도와줬어. 정대철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대철이 타이머를 맞추고 제만 옆에 앉았죠. 찰칵?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며칠 후 제만은 구청 게시판에서 시 창작반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었죠. 제만은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평생 글을 써본 적 없었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날 제만은 긴장하며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몇 명의 노인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는 중년의 여자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짧은 시를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제만은 종이와 펜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었다. 묵은 상처 위에도 햇살은 내린다. 짧은 시였지만 제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사는 제만의 시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네요. 큰 용기를 내셨군요. 제만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제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자신이 쓴 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는 늦게 피었지만 그래도 피었다. 제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늦었지만 피었죠. 72살의 나이에 제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남자가 이제 스스로의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죠. 지는 해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만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만은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툴게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셀프 타이머를 설정하고 휴대폰을 벤치에 세웠습니다.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제만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제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제만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평생 자신의 사진을 제대로 찍어본 적 없었던 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제만은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만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죠. 한참을 망설이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고맙소. 첫 문장을 쓰고 제만은 잠시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제만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한 세월이 모두 불행했던 건 아니었소.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아줘야 할 때가 왔소. 제만은 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소. 당신도 불행했을 거요. 나도 불행했고,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소. 남은 생은 각자 평안히 삽시다. 제만은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증오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마음이었죠. 제만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옛날 집 주소였습니다. 이제는 영숙의 집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편지를 넣었습니다. 퐁! 작은 소리와 함께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제만은 우체통을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운 시작이야. 개항장 근처 카페 거리를 걷다가 제만은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공원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만도 이제 그런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늘을 보니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붉게 물들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만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제만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툴지만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셀프 타이머를 설정하고 벤치에 휴대폰을 세웠습니다. 뒤로 물러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앉았죠. 카메라가 깜빡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제만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제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붉은 석양이 펼쳐져 있었죠. 제만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빛이 됐구나. 제만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제만은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제만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집이 깨끗하네요. 제만은 차를 따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좁지만 나한텐 충분해. 수진은 차를 받아 마시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제만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편해.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제만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더는 참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제만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멍자국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노란색으로 옅어진 자국만 남아 있었죠.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멍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진이 돌아가고 제만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제만은 시 창작반 노트를 꺼내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어둠이 와도 내일 아침은 반드시 온다. 제만은 시를 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제만은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 밥 짓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물의 양도 잘 맞췄고 맛도 괜찮아졌죠. 제만은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제만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일이야. 내가 하는 거야. 작은 일이었지만 제만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후에 제만은 다시 수봉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이었죠. 시를 읽으며 제만은 감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아픔을 겪었고 그걸 시로 표현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만은 시집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만은 간단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었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제만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루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제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집의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있었지만 이 집의 천장은 깨끗했습니다. 제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려움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죠. 제만은 생각했습니다. 늦게 배운 자유지만 그래도 자유야.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제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손녀 다온이 제만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온은 밝게 웃으며 제만을 안았습니다. 제만은 손녀를 보며 기뻤습니다. 다온아, 어떻게 왔어? 다온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보러 왔어요. 엄마가 주소 알려줬어요. 제만은 다온을 안내하며 집을 보여줬습니다. 좁지?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늑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기 딱 좋아요. 다온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와, 바다가 보여요. 제만은 손녀 옆에 섰습니다. 그래, 아침마다 저 바다를 봐. 참 좋더라. 다온은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 보이세요. 제만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늦었지만 행복해. 다온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저도 자주 놀러 올게요. 다온이 돌아가고 제만은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제만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만은 스스로의 빛이 되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제만은 자유를 배웠습니다. 늦게 배운 자유였지만 그 자유는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제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